나중에 만들어지는 또는 나중에 생기는, 그래서 후생유전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간에 처음에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30분 정도 박사님이 강의한 것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성유전학으로 우리가 무엇을 나중에 만들어진다. 뭐냐, 이 나중에 이것이 환경과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습관과 관련해서 통역과 관련한 습관 얘기 한번 했고요. 냉온역 설명도 조금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얘기를 좀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해주시면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성유전학 하면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편안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무래도 좀 최근에 입원하신 분들 위주로 좀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혹시 순정님, 후성유전학 우리 여기서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후성유전학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혹시 우리 애한테 또는 친구한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본래의 유전자가 네.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네, 변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우리 암 치료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신다는 개념인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후천적 노력이라고 하는 거에 어떠한 노력이 가능할까요? 네. 예. 음식, 호흡, 굉장히, 이거 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운동, 또 수면, 또 대인관계, 이런 것들, 핵심을 정확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후성유전학이란 이런 것이다. 후성유전학.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암과 관련한 어떤 것들, 주변을 좀 이렇게 풀어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중에 이 앞번에 유영석 원장님이라는 분이 대학병원 암 치료를 잘 활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 본 기억이 있나요? 그 대학병원에 가서 미리 다 준비해 가서 진료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되니까 물어봐라. 또 녹즙을 먹어야 합니까? 이런 거는 물어보는 건 우문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녹즙이나 영양에 대해서는 그분 표현대로 깡통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는 안다고 생각하고 묻는다. 그건 따로 그쪽의 전문가한테 묻는 게 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석 원장님이 치료를 둘로 표현했어요. 암 치료하고 또 하나가 나를 치료하는 것이다. 암 치료는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를 이렇게 줄이는 치료라면, 나 치료는 좀 작은 거, 작은 잔존암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미세암이라고도 했어요. 또는 마이크로 인바이어먼트, 미세 환경, 그러니까 암 주변의 미세 환경들을 조절해야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아직 현대과학으로는 쌀알만한 것만, 콩만한 것만 보이지 쌀알은 안 보일 정도로 CT나 MRI는 고도 근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나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예. 이 부분 두 개로 나누는 거 매우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인들의 표현 속에는 이게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니까 병원에서는 아직 검사기구로 체크가 안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뭐 유명한 그 경영의 원리잖아요. 뭐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수치화할 수 없는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뭔가 미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는 관리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그냥 치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좀 큰 범위로 치유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감에 대하여 치료는 과학적이고 힘이 있고 우리가 의존해야 되고 치유는 뭐 안 되면 말고 되면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도움이 되겠지 정도로. 그러나 유영석 원장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둘 다 치료이고 아직 우리가 진단기기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아주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치료, 치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를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후성유전학에서 좀 더 중심을 많이 두는 분야입니다. 후성유전학에서도 이 치료 분야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있는데요. 이쪽까지를 같이 보겠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미 제도권 안에 발전되어 있는 이것 말고 이쪽을 치료하는데 후성유전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음식이다, 호흡이다, 운동이다, 수면이다, 대인관계다,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잔존암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나눠보면, 뭐 유영석 원장님의 표현대로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황인 중에서도 뭐 동남아시아 사람하고 또 극동아시아 사람이 다르듯이 수많은 종류의 한 고형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습을 해볼게요. 어떠한 암들이 있다고 혹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휴면암도 있고 또 저산소에 익숙한 암도 있고 뭐 항암제 감수성이 감수성이 낮은 암도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표현을 막 했어요. 암에 폐암이면 폐암이다, 유방암이면 유방암이다. 한 종류로만 단일 클론이라 그래요. 클론. 단일 그 군집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종류들이 섞여 있는데 항암이나 방사선이 작동하려면 얘가 막 분열 증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세포가 둘로 나뉘고 둘로 이렇게 나뉘고 넷으로 나뉠 때 뭐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우면 뭐 이렇게 여기서 반쪽 나뉘고 이렇게 나뉘고 그걸 뭐 M기, S기 막 여러 가지 N기, S기 막 이런 몇 가지 한 서너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두 개 쪼개지거든요. 요 단계에서 뭔가 변하고 있는 무언가를 확 막는 방법, 요 단계에서 변할 때 뭐를 어긋나게 버리는 방법, 이게 다 항암제들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막 이렇게 증식하고 있는 녀석에 증식하려면 뭔가가 필요한 그 과정을 하나씩 막는 거가 항암제다. 이건데 암 중에서 조용히 있는 녀석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증식하지 않고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암이 있다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항암제의 감수성이 낮은 암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암 줄기세포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암 씨앗세포다. 이렇게. 암 씨앗세포.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주 작게 응축해서 있어요. 근데 얘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만 되면 또 확 커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가 이제 우리가 늘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크게, 그래서 항암 방사선에 듣는 암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식 가능하게 해야 되고, 지금 증식 중이어야 되고, 또 감수성이 원래 높아야 되고, 이런 조건에만 듣는 거고, 그 암세포만 듣는 게 아니라 증식하고 감수성이 좋은 게 건강한 세포, 혈액세포, 림프세포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 점이 아쉽지만, 암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죠. 암 줄기세포. 암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제가 얘기하자면 길긴 해서 제 홈피에 블로그 또는 홈피에 뭐 칼럼 뭐 이렇게 갖고 강의된 것에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게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암 줄기세포. 혹시 보셨나요? 안 봤을까요? 아, 그거 이제 올려놨으니까 중복해서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 했는데, 그럼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분화, 발달. 분화는 한자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뜻이고, 발달은 뭔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가고 있다는 뜻이죠. 아이고. 발달. 영어로 differentiation. 뭔가요? different 해 가는 것이다. 달라지고 있다. 뭔가 각자 달라지는 것을 분화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꽃이 아니니까, 다 같은 보석이 아니니까, 자기의 원래 타고난 그 꽃으로 달라져야 돼요. 분화되어야 돼요. 발달은 development라고 그러죠. development. 이렇게. 이거는 세포의 분화, 세포의 발달,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 내용이 심리학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심리학의 분화, 심리적 발달. 심리학에서 심리적 분화, 심리적 발달, 똑같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포의 최초의 시작은, 생명의 최초의 시작은 난자와 정자가 합쳐서 하나의 한 개, 수정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난자와 정자가 들어있죠. 섞여져 있죠. 그게 섞여서 그 다음에 이게 둘로 나뉘고요. 넷으로 나뉘고 뭐 여덟로 나뉘고 뭐 이렇게 나뉘어요. 나뉘다가 3배엽이라고 그래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 또 막, 여기서 또 막, 여기서 또 막 가서 이렇게 몇 번을 가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개의 세포가 60조로 바뀝니다. 60조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분열, 증식합니다. 뭐 이거를 분화, 발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란에 난자와 정자가 섞여서 하나의 세포가 돼서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두 개를 나누는 거잖아요. 희한하게 애를 낳아보면
희한하게 엄마하고 아빠를 묘하게 둘씩 다 닮아 있어요. 예, 그쵸? 이 두 개의 특성이 둘이 딱 섞이잖아요. 이게 섞여가지고 둘로 나뉘고 넷으로 나뉘고 이럴 때 이게 막 이렇게 뽕나무 오디 같이 이렇게 막 나뉘면 둘로 나뉘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그걸 상실배라고 그래요. 이 상이 뽕나무 상자고요. 이게 열매실자고요. 배야 할 때 배 이렇게 써요. 뽕나무상 이해되나요? 뽕나무 열매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이게 배야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 뭐 여기는 신경세포 이런 쪽으로 가고 여기는 내장세포로 가고 뭐 이렇게 다 나뉜단 말이죠. 근데 요때의 유전자하고 요때의 유전자하고 요때의 유전자하고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은 걸. 엄마하고 아빠 유전자 23쌍이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갈 때는 전부 여기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이 녀석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생김새도 구형으로 똑같고요. 너나 나나 그냥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일단 달라져요. 갈 길이 달라져요. 꼭 실업계, 인문계, 예체능계 같이 달라져요. 예. 인문계, 이과, 문과, 예체능계처럼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이제 이 범주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는 안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갈라질 때도 유전자는 똑같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의 23쌍은 다 똑같은데 각자 고유한 특성을 딱 내는 거잖아요. 그게 분화잖아요. 다 하려 하지 않고 내 분업의 역할만 하려고 할 때는 필요 없는 거는 다 스위치를 꺼요. 내가 주로 전념해서 전공할 것만 스위치를 켜요. 23쌍이 다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때도 유전자는 이때하고 똑같이 갖고 있지만 자기가 전공할 것만 켜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다 꺼요. 그러나 필요 없다고 없애버리진 않고요. 꺼요. 그게 유전자를 켰다 껐다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간세포다, 피부세포다, 뭐 각막세포다, 뭐 폐세포다 이런 거가 다 각자 폐의 기능할 것만 스위치를 온하고 나머지는 다 껐다는 뜻이고요. 얘는 간만 온하고 나머지는 다 껐다는 뜻이에요. 또 유방세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방향성은 비가역적이다. 이 거꾸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개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다시 이리 어떻게 가? 뭐 벤자민 프랭크 뭐 어쩌고 시계는 거꾸로 간다처럼 갑자기 노인이 애가 된다는 얘기나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약간의 조작을 했더니 되더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때 제가 얘기한 복제양 돌리라고 그랬죠. 유방이라는 완전히 성체, 이게 이제 성인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성체 세포 한 조각 안에 이미 이때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스위치만 잠깐 꺼졌다 켜졌다 할 뿐. 근데 얘를 그냥 모든 세포의 스위치 켠 거 다 줄이고 그냥 원래 그 가능성만을 갖고 있는 상태로 뭐 몇 가지 크루펠포스, 뭐 셀룰라믹 뭐 이런 몇 가지 약품을 했더니 얘가 이게 전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궁에다 넣었더니 다시 여기까지로 이 배아대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그게 이렇게 다시 딱 해가지고 유방 한 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나하고 똑같은 애가 하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복제양 돌리잖아요. 거꾸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제양 돌리가 성공한 이후로 일본의 야마나카 박사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재생의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골이 다 닳아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과연 그런가? 연골을 다시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서 연골을 만들어내자.
그게 연골 다릴 때에다가 주사는 이 줄기세포 주사라는 거예요. 넣으면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다시는 더 이상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야마나카 박사가 이거를 증명해내 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탔어요. 그게 줄기세포 치료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재생의학에서 매우 잘 활용하는 겁니다. 다시는 재생 복구 안 되는 거를 재생시킨다는 의미예요. 근데 암줄기세포는 지금 암줄기세포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게 다 달아 없어진 거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것을 암에 붙이면 우리는 반갑지 않은 거지만 이런 것들을 갖추는 이유는 하느님이 이렇게 너무 달아서 없어진 걸 재생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노벨 의학상 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탔다고 합니다. 보통은 발견하고 한 4, 50년 후에나 타고 막 이러는데 발견한 지 1년 만인가 탔다고 해요. 그만큼 대단한 업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노벨 의학상을 빠른 시간 내에 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상식이에요. 알아야 될 상식이에요. 그래서 암을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암이란 어떤 이유에선가 아까 무슨 화학약품이나로 이렇게 돌아갔듯이 어떤 이유에선가 얘가 배앗대로 돌아간 것이다. 역분화한 것이다. 역분화의 방향을 거꾸로 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생김새도 비슷하게 이렇게 구형으로 다 똑같이 암세포들이 주로 이때는 뭐 자기 목표가 크게 없어요. 그냥 나 빨리 분열 증식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간 이렇게 다 크면 다 자기 목표가 확실해요. 간의 역할만 어떻게 하고 나머지는 다 선택과 집중해서 스위치를 끄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아무 이유 없이 막 커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암이 무한 증식하는 거하고 똑같다예요.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잠리스, 홈리스, 집 없는 백수세포라는 뜻입니다. 어디 한 군데 있지 않고 막 다른 데 전이도 하려고 하고 소명이 없고 그냥 증식에만 관심이 있게 돼요. 아주 어린 상태로 미숙한 상태로 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미숙한 상태로 갔을까를 보면 이제 좋겠죠. 뭐 심리학에서도 이 말을 똑같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심리적 분화라는 이런 겁니다. 분화의 반대가 융합인데요. 심리적 융합. 심리적 융합은 엄마하고 내가 둘이라고 생각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낳자마자는 엄마는 나하고 똑같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지금 배고픈 거 똑같이 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심리적 융합 상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나중에 심리적 분화를 이루어야만 해요. 부모를 떠나야만 해요. 그래서 나의 고유성을, 개체성을 만들어야 돼요. 개체화, 개성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인디비듀얼리제이션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융합에서 분화로. 이게 이제 우리의 심리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이슈가 아직도 나한테 굉장한 응어리다. 어떻게 보면 몸이라 뭐라 웬만한 데는 이렇게 심리적 분화가 됐지만 일부 부분 융합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꼭 좀 풀어야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에너지 파장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암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제어하거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봤더니 이때의 상태에 있는
이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왜 이러는지. 그래가지고 아까 야마나카 박사처럼 줄기세포가 다시 건강한 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돌아갈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냐 이겁니다. 무엇이겠냐. 먼저 다스리는 걸 보면, 다스리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임신 초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수정이 됐는데 뭐 임신 4주다, 6주다, 8주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이건 오히려 동양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의식적이잖아요. 태아가 한 5개월, 6개월 되면 뭔가 막 꿈틀거리고 이렇게 불러오니까 임신했다는 걸 알죠. 요때는 임신인지 뭔지 모르니까 매우 무의식적인 거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음식에 대한 얘기를 동양에서는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예. 이게 암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약인 경우가 많아요. 임신 금기 음식. 이해되시죠? 애를 다스리니까. 혹시 임신 금기 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좀 향신료가 강한 양념류를 별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얘를 잘 떨어뜨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양념류들이 주로 그래요. 뭐 마늘, 파, 뭐 이런 막 생강, 후추, 막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로는. 그리고 에너지로는 이때 에너지하고 잘 맞는 게 주로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을 좀 해서 애가 막 이거를 심리적 융합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애착이라고 그래요. 애착. 애착이 건강한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애착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어느 동안까지는 완전히 엄마는 100% 내 편이고 내가 원하면 다 들어주고 다 알아주고 다 껴안아주고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세상은 안전하고 나는 불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편안하고 이완한 채로 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애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끼고 돌면 나중에는 이제 마마보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때가 이제 어려워요. 건강한 애착을 어느 정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화를 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독립을 시켜야 돼요. 이 단계가 또 아픔을 겪으면서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때가 있어요. 이 건강한 애착을 하는 것을 이것만 갖고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있죠. 애착이론, 존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죠. 애착이론. 이 인간의 어려운 심리적 두려움, 불안,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봤더니 대부분이 어렸을 때의 애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심리치유를 통해서 풀어냈더니 많은 게 좋아지더라. 지금 현상적인 어려움을 볼 일이 아니고 뿌리는 여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은 얼마간은 마더링이라고 그래요. 마더. 갑자기 마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예, 마더링. 엄마 역할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 되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이걸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배우자를 만난 게 아니라 엄마를 만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또는 아버지를 만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얼마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텨주지만 누구도 이거를 진짜 엄마 아빠 아니고는 해줄 사람이 없어요. 지치고 힘들고 나중에는
막 진 빠지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해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저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라고만, 원래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심리치료에서 대부분 얘기가 심리 상담가에게도 이걸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에 엄마 노릇을 잘해준 사람, 와, 제대로 된 심리 상담가를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고 좋다. 얼마간 그게 필요한데요. 심리 상담가들이 초기, 주니어 상담가들이 그것 때문에 대부분 상담가를 관두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거 하길 잘했어요. 누구가 저만 오면 너무 편안하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래서 늘 나를 막 인정해주고 찾아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반드시 큰 상처를 입어요. 그 상담가가. 엄청 나를 좋아하는 내담자일수록 나중에 엄청나게 비난하고 끝내요. 왜냐하면 다 받아줄 거라 하더니 이런 이중인격자. 네가 좀 바쁘다고 그렇게 아주 인간이 덜 돼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막 인터넷에다가 막 하고 복수를 해요. 부모에게 못 받은 한을 부모에게 어떻게든지 복수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 걸 알려주듯이 이게 지금 부모가 아닌데 부모인 줄 알고 그렇게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니어 상담가들은 이렇게 추가록을 보면 누구 상담사 이거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마더링이 지금 도를 넘었어요. 보나마나 당신 나중에 다음번에 이런 불평을 할걸요. 오늘 불평을 해요. 한 번쯤 아마 상담 시간에 늦을걸요. 한 번쯤 비난을 한 번 할걸요. 한 번은 더 아프다고 약간 수동적 공격을 할걸요. 나 죽고 싶다고 어저께 죽으려고 자살기도 했다고 할걸요.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그럼 또 바짝 마더링을 해요. 자살을 하려고 갔다 왔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다시 마더링을 획득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잘 끝나서 이제 상담이 끝날 무렵 될 때, 한 2회기나 1회기 남았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진다고 또 그래요. 떠난다고 생각하면 불안하니까 또 영원한 마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모가 아닌 이상 그렇게 힘들어요. 부모도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이걸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독립을 해야 돼. 이 과정이 참 진이 빠지기도 하고 어려워요. 거꾸로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려워요. 자꾸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케어링만 하다가 암세포가 좋은 고혈당, 당분이 많은 거 기분이 좋다. 애들이 사탕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탕 막 해서 우리 애는 그럼 행복해 하고 사탕을 막 퍼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근데 이빨 다 썩고 병 나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끊어야 될지가 참 어려워요. 안 그러면 막 울고 막 떼쓰고 잠 안 자고 막 기침하다 토하고 열나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뭐 안 먹겠다고 해버리고.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머더링을 해주잖아요. 꼭 그런 과정 비슷해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내 세포 중 일부가 그렇다고요. 쪽팔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일부 세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합니다. 돌봄과 맞섬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공감과 직면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게 예술이에요, 예술. 무슨 딱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주니어 상담가들이 왜 그만두냐면 그렇게 내가 큰 성공을 했다. 유명한 상담가에 가서도 다 안 됐다고 그러고 되게 유명한 상담가를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갔는데 좀 나를 지겨워하는 것 같고 딱 시간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 다 됐어요 하고 딱 가버리더라고. 그런 것들이 무슨 상담가라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고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딱 끊어버리는 거 있죠.
그런 인간은 어디 교수지만 막 이렇게 욕을 해. 근데 나한테는 진짜 제대로 만났다고 좋아해. 그럼 막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근데 나중에 한번 그 진이 빨리고 나면요, 이제 사람 보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되게 관둬요. 상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게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고, 막 비난할 때 그거를 이렇게 억울해갖고 막 따지서고 싶기도 하고 그러긴 한, 어떨 땐 또 그럴 필요도 있지만, 그냥, 아이고, 그랬겠네요. 어떻게 해요. 제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니면 또 냉정하게, 나는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난 당신의 아버지가, 난 당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 역할 해달라 했어요. 그래도 인간이 어쩌고 막 그러죠. 그거는 부모만 할 수 있는 일 같네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무 싸늘하네요. 막 이렇게 오만 비난을 해서 막 파고들죠, 약점을. 그럴 때 그 비난을 그냥 받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독수리가 막 절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되게 불안하고요. 저녁에 잠이 안 오고요. 근데 10명이면 7명은 근데 다시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기숙과 안 되면 2-3명은 할 수 없이 또 어디 가서 마더링 잘해주는 사람 잘 찾아가서 또 이제 거기 가서 이쪽 막 비난하죠. 이런 모습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무엇이 애착에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만나야 되고요. 이건 머리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면 이 세상에 이런 거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고체하고 기체하고 액체가 다르듯이 각각 감정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은 감정으로만 풀려요.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몸의 무의식으로만 풀리고요. 선명한 의식으로 되어 있는 건 의식으로 풀 수 있지만, 근데 이게 10%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하기 싫어도 끈끈하게 붙어 있는 이거는 뭐 힐링 서클 같은 거 하고 몸 세션, 몸 작업을 통해서 이 2개를 풀어야만 해요. 이걸로 이거는 절대 안 풀려요. 약간 풀렸다고 착각하기 쉽고 약간 얇아질 수는 있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머리로 작업을 한 것이 무조건 마이너스일 때가 많아요. 그거를 뭐라고 상담에서 얘기하냐면 주지화라고 해요. 머리 쪽으로 주로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intellectualization인가 이렇게 됩니다. 주지화. 그러니까 머리로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그래서 인식해야 되겠네요. 그걸 자각해야 되겠네요. 일시적으로 좀 눈물도 나기도 하고 시원하고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업을 절대로 안 합니다. 나 다 했다고.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 주지화를 절대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괴롭죠? 이리 오세요 해갖고 이 작업을 바로 처음에 해야 하지. 이게 왜 안 하냐면 이게 제일 편하고요. 덜 아프고요. 안전해 보여요. 자기 속마음 막 다 드러낼 필요 없이 설명해 줘 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내 10% 이내의 껍데기만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심리학책은 엄청 많이 봐가지고 이거는 무슨 여러 가지 용어를 써가지고 그거라고 하는 사람 큰일 났다. 이 사람 진짜 작업을 점점 오래 걸리겠다. 차라리 그냥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할 때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 작업인지 몰라서 그걸로 바로 들어가야 한 60-70%가 샥 없어지는데 여기만 하는 사람은 항상 10%밖에 안 없어져 있고 90%는 절대 문을 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그래서 좀 초보 상담자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이거를 많이 시켜요. 그럴 때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니어 상담가들은 그래서 저 사람이 상담 원리를 아나 모르나 모르게 그냥 일반 얘기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상담인지 코칭인지 모르게 슬쩍 몇 마디가 싹 스미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거라고 그래요. 주지화를 안 하게 해야 돼요. 뭔가 내가 괴로워. 오히려 더 괴롭게 할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라 할 때. 글쎄, 뭐, 계속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더 괴로워요. 막 죽겠어요. 뭐 죽겠으면 뭐 어떻게 상담을 한번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하기 싫은 거를 정말 죽겠으면 뭐라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는 게 현명한 방법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딱 덩어리째 들어오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심리적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내용에도 이런 대목이 있어서 서로 치료 동맹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이 나머지를 안 한다고 제가 비난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갖고는 지금 뭐 이거밖에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또 기다려야죠. 어쩌겠습니까? 이걸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 인간관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그 관도하고 가버리면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게 100%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 최선이 아니어도 그냥 계속 가고 그냥 인간적 관계를 가다 보면 어느 때가 찬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훅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있다가 어느 땐가 찬스가 날 때. 누구는 저렇게 하고 딱 됐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아무 말 안 해줬어요? 아직은 찬스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 말에서 이득보다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해요. 안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필요하면 연결될 것이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해도 마음속에 여기 있는 환자분들이 다 생각을 맨날 해요. 근데 나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겉으로는 그렇죠. 일부러 그 사람 안 본 척 하기도 해요, 그냥. 맨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핵심 치료진들하고는 이분 좀 작업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어때요? 아직은. 그럼 또 모른 척.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이 얘기는 좀 심리적인 얘기로 갔고요. 줄기세포 치료가 이럴 때는 좋다고 그랬어요. 이때 뭐에 좋습니까? 손상된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줄기세포라는 걸 만들었겠죠. 손상된 걸 복구하기 위해서. 그럼 암 줄기세포도 손상된 걸 복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암 줄기세포를 안 만들려면 자꾸 손상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반복적으로 손상이 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네. 그러면 줄기세포식으로 풀어야겠다고 내 몸은 정리를 해버려요. 그다음 그게 암세포로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을 안 만들어야 돼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말아야 돼요. 만성 갈등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말을 다시 말하면 원한이나 응어리를 품고 있다는 게 이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억울함, 두려움에 응어리가 돼서 꽉 묶여 있으면 이렇게 만성적인 걸 만들어내잖아요. 이거를 풀어야 돼요. 이걸. 그걸 풀기 위해서 약으로는 한의학에서는 어혈,
담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혈이라는 게 좀 나쁜 피, 죽은 피 이렇게 되게 어혈 많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죠. 다치고 나서 막 이렇게 막 시커먼 피 이제 생리의 기능을 다한 노폐물의 피인데 얘가 오래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모세혈관 등의 어혈들이 있고요. 담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래 담자, 마실 음자인데 조금 더 묽은 노폐물이고요. 좀 끈끈한 노폐물이에요. 그래서 난성병 또 난치병의 90%가 어혈과 담음을 끼고 있다. 이렇게 한의학에는 되어 있어요. 응어리가 오랫도록 젖다는 뜻이에요. 혈액으로 또 이렇게 붉은색의 혈액은 아니지만 생리적 노폐물, 무슨 호르몬이 다 기능을 다하고 빠진 거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암과 관련한 병과 관련해서 쓰는 한약 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암세포를 좀 줄이는 약은 약간 세요. 약간. 보통 한약 부드러운 것보다는. 그래서 약간 설사할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속이 약간 쓰릴 수도 있고요. 가들 때 가끔 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방 항암의 부작용보다 훨씬 적은데 우리의 인식 속에 한약은 그러지 않는다는 생각, 물론 그게 비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큰 응어리를 풀 때는 약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 점에 양해가 있으면 좋겠어요. 설사를 막 일주일 내에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가끔 대변을 보는데 피가 좀 묻어나올 수도 있고요. 아직 생리할 때가 아닌데 막 터질 수도 있어요. 가래가 막 엄청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제 치과의사분 중에 그분은 학위가 7개나 있더라고요. 석사학위가 7개나 있어요. 치과의사, 또 의학박사도 땄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박사가 3개고 석사가 7개인데 이분이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어떤 방도가 없어서 오만 병원 다 다니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런 천연물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먹으니까 주변에 잘 아는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거 다 독약 같다. 이거 간암인데 특히 되겠냐. 괜히 들었다. 이거 괜히 먹긴 해야겠는데 찜찜해가지고. 그 갈등을 하다가 자기는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서 하루에 막 5번씩 설사하고 몇 번 토하기도 하고. 근데도 계속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게 토하고 설사하면 중단하는 게 일반적인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처방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나 봐요. 근데 본인의 형이 또 간암이 걸려서 자기보다 좀 덜 심했었는데 형한테도 자기가 좀씩 좋아지면서 권했는데 야, 그런 그 근거도 없는 걸 먹냐 하고 자기 형은 빨리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아무런 물론 본인 말로 완치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검사에는 안 나와요. 근데 나는 그게 놀라웠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 한방에서 약은 이런 거를 하는 약을 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대변이 엄청 설사처럼 나올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고, 뭔가 갑자기 코피가 터질 수도 있고, 생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있으면 바로 중지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참 약 쓰기 너무 긴장되고 두려워요. 신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양방에서 우리가 신뢰와 권위를 가는 사람들이 이런 게 없어도 먹고 몸이 좋아졌다기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설사가 나? 이거 역시 내가 아니나 다를까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고 안 해버리잖아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예요. 꼭 그 애착과 이거를 뗄 때 고통스러운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방약에도 불가피하게 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미라제식이 워낙 세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줄기세포와 관련하여서 얘기를 좀 이렇게 심신통합적인 얘기까지 좀 곁들였는데 혹시 궁금하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만약 의 경우 우리가 검사 내용에 이렇게 저분화암이 있고요, 중분화, 고분화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요 단계쯤에 있는 암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성체세포에서 한 요 정도로 뒤로 빠꾸한 게 있고요. 이렇게까지 빠꾸한 게 있고요. 여기 비슷하게까지 빠꾸한 게 있어요. 이렇게 뒤로 많이 빠꾸할수록 분화가 덜 된 암이에요. 저분화암이에요. 영어로는 제일 안 된 게 undifferentiation, undifferentia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분화암. 거의 뭐 수정란에서 한두 개 쪼갤 때 요때 가치로 돌아간 거.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면 poorly, 좀 빈약하게 poorly differentiated. 여기까지도 미분화, 저분화 이렇게 표현하고요. 저분화. 근데 moderatedly, 꽤 뭐 적절하게 이 말이죠. moderatedly differentiated. 이게 이제 중분화, 고분화예요. 여기는 이제 well differentiated. 잘 충분하게 분화된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 내용 중에 이제 이걸 보면 조금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지수도 있고 좀 미분화된 암일수록 암 줄기세포암이 많고, 뭐 이게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뭐 소아 육종암이나 또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요. 소세포암. 대개는 비소세포암을 우리가 많이 하고 소세포암은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쪽으로 많이 간 암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암들이 이제 좀 더 양방에서 어려워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해야 돼요. 천연물 치료, 또 이런 심신의학 치료를 좀 하는 것이 이걸 풀어내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